네, 안녕하십니까. 잡다 역량캠프 취업특강 2회 취업의 신과 함께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강래라고 합니다. 오늘 잡다 역량캠프 취업특강에서는 취업의 신들로 불리는 선배들의 이야기와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지난 역량캠프에서는 취업 컨설턴트이신 강민혁 선생님의 취업특강이 진행되었었죠. 지난번에 피드백과 여러분의 요청사항을 다 가득 담아 이번에는 현장에 취업하신 3명의 취업 선배들께 강연을 요청드려왔습니다. 총 강연은 2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선배들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취업 비결과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신다고 하니까 필기와 캡처 자유롭게 마구마구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잡다에서는 취업 특강뿐만 아니라 콘텐츠 그리고 이벤트 등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들 계속 제공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메일과 문자 등 잡다에서 보내는 알림을 놓치지 말고 잘 지켜봐 주세요. 그럼 저희 오늘 역량캠프 취업특강 2회 강연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연사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이었죠. 유퀴즈에 나와서 무스펙, 지방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스펙을 다 타파하고서 총 15군데 기업에 서류 합격을 하신 취업의 신 황인 대리님, 이제는 과장이 되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 무스펙도 취업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드리려 오셨습니다. 저는 원래 스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취준생이었는데요. 황인 과장님의 강연을 듣고서부터는 무스펙도 이렇게 하면 취업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황인 과장님이 왜 무스펙도 취업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야, TVN 유퀴즈 온 더 블럭 취업의 신편에 출연했다. 지금 유튜브 채널 황인터도 운영하고 있는 한국야쿠르트 황인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야, 오늘 정말 오랜만에 저희 마이다스와 함께 하는 것 같은데요. 제 강연은 정말 짧습니다. 짧은데 재밌게 들어주시면 아마 유익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주제가 바로 취업에서 100% 성공하는 법입니다. 또 약간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잘 들어보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아마 여기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TVN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제가 한 2년 전 정도에 출연을 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아마 오늘 이 자리까지도 서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가게 됐더니 저에게 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끝나고 나서는 굿모닝 FM 장성규입니다. 그리고 KBS 아침마당도 제가 작년에 출연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또 월요일마다 MBN 오피스 오브 빌런이라는 신동엽 씨랑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생각보다 제 인생이 좀 180도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GS 홈쇼핑이나 NS 홈쇼핑에도 함께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시간당 한 5천만 원 정도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죠, 그죠? 대단하죠, 그죠? 얘기하셔도 돼요, 편하게. 네. 보면 근데 이렇게 제가 출연하는 모습이나 지금 저의 모습을 보면 좀 어떻나요? 제가 성격이 되게 밝아 보이죠, 그죠? 자신감도 넘쳐 보이고. 근데 제가 지금부터 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지금까지의 졸업 앨범을 보여드릴 텐데 저는 저희 과거에 저는 전혀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초, 중, 고, 대학 졸업 앨범입니다. 웃으셔도 됩니다, 편하게. 자, 초등학교 졸업 앨범이 이렇습니다. 야, 초등학교 변함이 없죠, 그죠? 못생겼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이런 얼굴이었고요. 고등학교 때 가장 절망적이었습니다. 야, 진짜 제 인생에서 나올 수 없는 그림. 제가 볼 때도 너무 못생겼던 것 같아요. 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았던 아마 나이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졸업 앨범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자본주의가 가득한 자본주의에 가득한 얼굴인데 언제부터 초, 중, 고, 대학 지금 보면 언제부터 제 얼굴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까? 언제부터?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대학교 때부터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제 대학교 때 보면 치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그죠? 밝게, 그죠? 전 대학교 때부터 좀 바뀌었는데 이 바뀌게 된 이유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수능이 끝나고 3일 뒤에 저는 돈을 굉장히 벌고 싶었습니다. 돈을 굉장히 벌고 싶어서 했던 첫 아르바이트가 뭐였냐면 롯데마트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제 친구 중에 5명 중에 5명이 롯데마트에 다 같이 가게 됐는데 2명은 주차장 관리 아르바이트를 했었고요. 주차장 관리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이거 있죠.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오른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요거 있죠.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카트 아르바이트였습니다. 하루 종일 그냥 9시간 동안 카트만 미는 아르바이트. 근데 4명은 사람을 볼 일이 없습니다.
근데 저한테 맡겨진 일이 뭐였냐면 저는 롯데마트 안전요원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안전요원이라고 하면 입구에 서서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즐거운 쇼핑 되십시오. 고객님 화장실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졸업 앨범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제가 이거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보면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그죠? 남 앞에 서는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첫 알바를 시작했을 때 아침 10시부터 7시까지 딱 서 있는데 제발 손님들이 집에 빨리 가길 원했어요.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인사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막 진짜 발가벗겨진 기분으로. 그래서 10시부터 7시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집에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었는데 4명은 그냥 집에 갔어요. 그냥 안녕히 내일 뵙겠습니다. 집에 갔는데 거기 계시는 주임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항인 씨로 이렇게 와보라고. 항인 씨는 오늘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다고.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될 것 같다. 근데 이유가 저는 뭔지 명확하게 알았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당연히 너무 못했으니까 나가라 했겠죠, 그죠?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용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주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잡아서 제가 3개월만 있으면 제가 좀 바뀌어 오겠습니다. 여기서 노력할 테니 좀만 잘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제가 처음으로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아니었고 그리고 사회에 나온 첫 발을 내딛자마자 잘린 거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분이 그래도 뭔가 좀 약간 희망을 보셨는지 3주의 시간을 줄 테니까 바꿔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부터 집에 가서부터 하는 게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이거. 아침, 점심, 저녁 이것만 했습니다. 이거. 아에 이 할 때 이죠. 이거 이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아, 에, 이 해보세요. 이 이걸로만 아침, 점심, 저녁 거울만 보면 항상 이 모습을 많이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화장실을 가면 첫 인사가 이거였어요. 거울 보자마자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이 첫 인사였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미친놈인지 알았답니다. 마트에 보내놨더니 계속 이상한 것만 하고 인사만 계속 혼잣말만 계속 중얼거리고. 근데 그만큼 저는 진짜 간절했습니다. 너무 바뀌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그 3주의 시간을 버티기 어려웠던 제가 3개월도 버티고 제가 대학교 4년 졸업할 때까지 여기서 일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것 때문이었냐면 제가 3주 만에 잘릴 뻔했는데 정말 바뀌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트에서 저한테 2번의 상을 주시더라고요. 2008년, 2011년 가장 친절한 사원으로 저를 뽑아주셨습니다. 누가? 바로 고객님들이 뽑아주셨어요. 고객님들이 이런 글들을 정말 많이 적어주셨어요. 보면 자, 빨간색 줄침감 볼게요. 그런데 남자분이 친절하기도 거기다가 엄청 유머러스한 사람이랍니다. 저한테. 잘생겼다는 말은 잘 없어요, 원래. 근데 저는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마트에서. 저 사람이 엄청 유머러스하구나. 근데 이때부터 저는 진짜 많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학생들 여러분들한테 특히 20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르바이트 혹시 해보셨어요? 어떤 아르바이트들 해보셨어요, 혹시? 영화관 또? 카페? 서브웨이 또? 너무 좋아요. 근데 아르바이트는 대기업에서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대기업에서 하는 게. 왜냐하면 시스템을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첫 아르바이트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시간당 우리가 한 10,000원 정도 받잖아요. 그 금액만큼만 일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 시간당 금액의 크기로 자기를 결정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아르바이트는 거기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저의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처음에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든 간에 그런 마음가짐을 먹고 하면 20, 30대 어떤 일을 대하든 간에 자기가 그 값어치보다 더 높은 일을 하려고 자기 애를 쓰게 됩니다. 그 열정이 그때부터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내가 10,000원짜리 아르바이트, 10,000원짜리 편의점에서 뭐 담배 달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불량스럽게 드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부탁하는 분들도 있으면 그런 분들이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저는 20대 때 제가 가장 잘한 걸 뽑으라면 바로 이거였어요. 표정과 말투를 바꾸면 인생이 정말 크게 변한다. 정말 그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아이가 진짜 표정도 밝아지고 목소리도 커지다 보니까 제 인생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20대 여러분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다른 거 뭐 토익이나 학점이나 이거보다 저는 제일 잘했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르바이트도 물론이지만 표정과 말투를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 중 한 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금 제가 3가지 제 히스토리를 이제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아마 취업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들어보시고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살았구나, 이 정도만 느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저희 첫 번째 팁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는 참고로 그 체육학과로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뭐 할지도 몰랐기 때문에 근데 2학년 때 제가 이제 마트를 다니면부터 꿈이 생기고 이후부터 전과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과를 이제 딱 하려고 했을 때 면접관인 교수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황인 학생은 꿈이 뭐냐고.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학점이나 이게 몇 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황인 학생은 꿈이 뭐냐, 경영학과에서 와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제가 생각을 몰라서 제가 했던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저는 영어방이 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몸값 비싼 영어방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경영학과가 저한테 너무 필요합니다. 저를 꼭 뽑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처음으로 제 입 밖에 내민 말투가 이거였습니다. 말이 영어방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영어방. 입을 딱 밖으로 내버리니까 이걸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때 이 꿈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랬던 게 뭐냐면 저는 21개의 저한테 아르바이트였습니다. 롯데마트에서도 일을 했었고 백화점에서도 일을 했었고요. 임신, 출산, 육아, 박람회, 그리고 축구장에서 관리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그 선 끊는 아르바이트 있잖아요. 임신, 출산, 육아, 박람회에서는 여성분들 인부복도 팔아봤고 애기들 옷도 팔아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입사 후에 제 2번의 우수사원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경험들이 제가 보면 제가 언제 이렇게 받을 수 있었냐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대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한테 제가 강연할 때 꼭 드리는 말씀이 세상에 쓸모없는 경험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쓸모없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기는 20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20대는 나에게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간 중에 한 개입니다.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 보면 대학교는 교수님은 되게 꼰대 같고 내 친구들은 정말 좀 생각 없는 친구들일 것 같고 그리고 학교는 돈만 먹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돈 낸 만큼 내가 이거 진짜 이득을 취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20대의 대학교는 여러분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 중에 한 개입니다. 그 시간 중에 한 개를 여러분들이 2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은 특히 30대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완전히 달라진 삶을 어떻게 살지 제가 앞서 다시 한 번 더 3가지 꿀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 첫 번째 팁은 이거였습니다. 제가 버킷리스트를 꼭 써라는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나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리스트를 말하는 게 버킷리스트인데 저는 제가 20대 때 가장 잘하는 게 있다면 표정, 말투 그리고 버킷리스트였습니다. 2017년도에 저의 버킷리스트는 이렇습니다. 보면 뭐 여행이나 취미생활이나 저희 회사에 관한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죠? 여행은 제주도 계절별로 다녀오기 그리고 8월 태국 여행 다녀오기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보면 뭐 10월달 할로윈은 특별한 장소에서 보내기. 취미생활은 라디오 그리고 마라톤. 마지막 20대는 멋지게 스튜디오에서 촬영하고 싶다. 제가 이때 29살이었거든요. 근데 여자친구가 없었어요. 여자친구가 없었는데 진짜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 2일 날 이거 적을 때 제발 여자친구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걸 항상 적었었어요. 근데 줄 친 거 보니까 이루어졌겠죠. 제가 뒤에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자, 라디오도 이렇게 노홍철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1월 2일 날 적었는데 이게 7월 달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도. 그리고 2021년도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출연하고 싶다는 의견을 적고 이런 내용들을 적었었어요. 근데 세바 씨는 안타깝게 출연을 못했지만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에 제가 우연찮게 출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도도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어떻게 하면 출연할 수 있을까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의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뭐 출연을 못했지만 거의 비슷한 테드에 제가 출연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2023년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죠. 2023년 세바시 출연 어떻게 하면 출연할 수 있을까? 제가 3년 동안 적고 있어요 이걸요. 근데 저를 불러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언젠가 불러주겠죠, 그죠? 근데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에 또 출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의 버킷리스트는 이렇습니다. 올해는 성취욕보다는 약간 건강에 제가 주안점을 많이 뒀습니다.
생각보다 좀 살이 쪄서 피부 관리도 잘 안 돼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그리고 자기 개발이 잘 될 수 있을까? 그리고 회사에서는 어떻게 내 역량을 펼칠 수 있을까를 실제로 이렇게 10개, 11개 정도 남짓해서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근데 이게 연말에 몇 개 정도 이루어지겠죠. 제가 아까 재밌는 거 2017년도에 저희 버킷리스트를 제일 처음에 밑줄 끄는 거 보셨죠? 그죠? 설명드렸는데 마지막 20대 멋지게 스튜디오 촬영이 적혀 있습니다. 1월 1일 날 이거 적었을 때 여자친구가 생기길 바랬어요. 제발 여자친구 한 명만 진짜 사귀고 싶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누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바로 3월 달에 저희 와이프가 생기게 됩니다. 그죠? 여자친구가 생기고 열애를 하고 나서 제가 3년 뒤에 결혼을 하고 5년 뒤에 이쁜 딸아이를 얻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신기하죠? 이게 바로 저는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버킷리스트가 미치는 영향은 진짜 엄청납니다. 특히 자존감이 낮은 친구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특히 저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서울권 친구들 말고 지방권 친구들이 서울권 친구들에 비해서 자존감이 낮은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나는 뭐 부산에만 있으니까, 나는 뭐 대구에만 있으니까, 나는 강주에만 있으니까 내가 큰 꿈을 꿀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계획을 잡고 그 계획은 여러분들 한 개라도 됩니다. 어떤 한 줄이라도 그걸 성공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 성공을 SNS에 올리거나 아까 제처럼 버킷리스트 적어서 SNS에 올려서 연말에 성취한 거를 누구에게나 주변에 칭찬을 받으면 자기의 자존감이 진짜 엄청 올라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면접장에 항상 들고 갔던 게 뭐였냐면 버킷리스트였습니다. 근데 이걸 너무 높게 평가해 주셨어요, 면접관분들이. 왜냐? 다른 친구들은 자기 했던 경험들만 얘기합니다. 왜냐면 하기 바쁩니다. 저는 어학연수 갔다 왔고요. 저는 해외 봉사활동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저는 제 개인의 제 스스로의 꿈이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비전을 이 회사에 들어와서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포부에 관해서는 정말 자세하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꿈은 작아도 됩니다. 근데 그 꿈을 자기가 이뤄낼 수만 있다면 저는 어떤 것보다 그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가시더라도 오늘 밤에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바로 진짜 버킷리스트 한 줄 그리고 그걸 SNS에 올려보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으면 자기 자존감이 진짜 올라간다는 거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생산적인 사람이 되지 않은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대에 얻어가야 될 것들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딱 두 가지만 얻어가시면 20대는 정말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주변에 얼마나 좋은 친구들이 많은가.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입니다. 좋은 친구들, 좋은 친구라고 하면 이런 친구입니다. 나에게 좋은 자극을 주는 친구, 그리고 내가 비전과 꿈이 있는 친구, 그리고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친구입니다. 제 친구들도 8명이 있지만 모든 친구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명은 나에게 저녁까지 술 먹고 밤까지 새벽까지 술 먹어도 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거 들어줄 수 있는 친구 한 명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나 어릴 때부터 그런 친구가 없다면 그런 꿈을 찾아 나가서 그런 친구를 찾아 나서야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지방에 있는 친구들한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학교 밖에 있는 친구를 찾아 나서야 됩니다. 학교 밖에 있는 친구를. 자, 학교 안에 말고 학교 밖. 저는 다행히도 백화점 홍보단이나 행복도시락 봉사단이나 그리고 네팔 해외봉사단 같은 활동들을 통해서 학교 밖에 있는 친구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우물한 개구리가 될 확률이 없어요. 지방에 있는 친구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틀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게 머물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그 머물면 자신이 고이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나랑 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친구, 나랑 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아니라 다른 환경의 친구를 계속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20대 때 정말 좋은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무엇을 하면 행복을 느끼는지 찾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행복을 느끼는지 찾아야 됩니다. 누구는 저처럼 저는 뭐 강연이나 연설하는 데 있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되게 관심 많은 친구도 있고, 누구는 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즐거움을 찾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뭐 투자나
증권이나 지금 뭐 비트코인이나 주식에 관심을 갖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것도 좋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행복을 느끼는지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찾는 거는 오로지 경험밖에 없습니다. 20대의 토익이나 학점 물론 중요하죠. 근데 제가 20대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것들을 경험하더라도 무조건 많은 것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청중분들도 오셨는데 저는 이것도 너무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대 특히 대학교 다닐 때 가장 그 학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뭐였냐면 저는 학기 초가 되면 방학 학기 개학하기 하루 전날 항상 장학금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장학금 센터 찾아가서 바카스 한 개 5,500원짜리 사서 항상 장학금 센터에 찾아갔습니다. 다 선생님 4분 계신데 항상 들었던 말씀이 집안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워져서 제가 학비를 벌어야 됩니다 지금. 근데 제가 혹시나 회사 학교에서 그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라고 항상 여쭤봤어요. 항상. 근데 이걸 너무 자주 학교에 여쭤보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선생님이 또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런 기회를 저는 진짜 잡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대학은 공짜로 다니면 더 좋습니다. 그러려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용기. 근데 그럴 용기가 생기고 나면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생각보다 대학교에서 많은 경험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짜로 대학생이라면.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게든 무조건 진짜 닥치고 소위 말해 닥치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저는 가장 많이 남는 20대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으로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경험했다고 하면 경험을 하는 게 그치는 게 아니라 제가 가장 잘한 것만 지금 말씀드렸는데 가장 후회되는 게 20대 때 제가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저는 저의 삶을 기록하고 저장하는 데 있어서 소홀히 했습니다. 20대 때 내가 했던 경험들을 SNS에 저장만 해놨으면 너무 잘 살았을 텐데라는 고민을 이제서야 합니다. 후회를. 여러분들 지금 20대라면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꼭 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과거와 다릅니다. 이제는 공채 시대는 앞으로 5년 뒤면 저물게 될 겁니다. 공채 시대가 저물게 되면 앞으로 점점 더 수시 채용이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시는 똑같은 사람들을 뽑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어떤 걸 잘하는 친구를 뽑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걸 잘하는 거를 어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는 무조건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기록하고 저장하는 데 있어서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친구를 무조건 뽑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최근에 보면 당근마켓을 굉장히 잘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자기소개서에 도배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파워블로그 친구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회사에서는 당연히. 왜냐? 그 친구는 알아서 자기가 홍보하는 방법을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는 나대는 시대입니다. 내가 잘하는 거 있으면 꽁꽁 숨기는 시대가 아니라 나대는 시대입니다. 그 나댐이 여러분들을 회사에서 성장하게 만들고 돈을 벌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저도 34시 돼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빨리 해야겠다. 언제 시작했냐면 아이가 태어날 때 산부인과에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이 아이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뭐라도 빨리 해야겠다. 유튜브나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제가 할 수 있는 장점, 결혼식이나 강연이나 홈쇼핑 하고 있는 것들을 해시태그에서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알아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회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자신과 대면하세요. 제가 정말 좋아했던 드라마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그때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송아야, 넌 널 위해 뭘 해주냐? 라고 묻는데 송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캠핑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송아가 익준이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널 위해 뭘 해주냐? 나는 나를 위해 너랑 밥 먹잖아. 밥 먹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질문이 제 30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과연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정말 날 위해 해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이 질문을 통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고 내린 질문 결론이 뭐였냐면 저는 저를 위해서 해주는 게 뭐였냐면 저는 남 앞에 나서는 거 좋아하고 남 웃기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평생 이거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남 앞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어떻게 하면 남을 웃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까를 평생 동안 고민해야 되겠다가 제 인생에 이 드라마를 보고 모토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20대는 제가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좋아하는 걸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좋아하는 걸 찾아가는 과정인데 그 좋아하는 거는 결국에 수많은 점들은 연결되는 순간이 옵니다. 저는 뭐 시장에서 속옷을 팔든 마트에서 누구에게 뭐 인사를 하면서 욕을 먹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과정들은 내가 잘 되기 위한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다들. 그런 과정들이 모여서 이런 경험을 했고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해답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많은 친구들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친구들은 항상 안 되는 친구들은 과거만 떠올립니다. 과거만 떠올리면 당연히 후회만 남죠. 내가 한 게 없으니까. 그리고 미래 생각하면 암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아, 남들은 잘 되던데 나는 이거밖에 안 될 것 같다. 이 생각은 여러분들 접으셔도 됩니다. 20대는 결코 인생에서 큰 사이클이 아니에요. 승부는 저는 30대 때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음은 현재에 있어야 됩니다. 현재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를 빨리 찾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취업에서 100% 성공하는 방법 단 한 가지입니다. 어서 집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계시는 것보다 집 밖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경험들이 감흥을 얻고 그런 감흥이 감동이 되면 아, 내가 이걸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누구보다 20대 인생은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20대가 모이기 시작하면 30대 때 엄청난 잠재력을 발휘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대 때는 무조건 많이 경험하시고 자기가 있는 그 집 밖으로 나가시는 게 가장 잘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멋진 강연 감사합니다. 취업에 100% 성공하는 방법, 지금 밖으로 나가라. 저도 생각해보면 취준생 시절에는 뭘 지금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되게 움츠러들기만 했던 것 같은데요. 밖으로 나가서 얻을 수 있던 게 더 많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선배들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총 80분이 넘는 분들이 사전 질문에 참가해 주셨고 연사분께 5개의 질문을 추려서 좀 질문을 드릴 예정입니다. 연사님은 지금 바로 질문을 듣고서 답변 드릴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혀 모르는 회사에 지원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업 정보를 찾으셨는지, 어떤 점들을 보고 작성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전혀 모르는 회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사실 첫 번째고요. 뭐 찾아가거나 전화해라 이런 말씀을 저는 굳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용기가 사람들이 잘 안 생깁니다. 제가 이 팁을 딱 보고 이 질문을 보고 첫 번째 팁이 뭐였냐면 산업만 알면 됩니다. 산업. 이 모르는 기업이 어떤 산업에 있구나. 그러면 이 산업의 동종업계 1, 2, 3위 회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동종업계 1, 2, 3위 회사. 그 회사들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 2, 3위 회사는 지금 신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가려고 하는구나. 그 회사를 생각하시면서 자기소개서에 적으면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정보는 굳이 자기가 생상해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1, 2, 3위 회사에 이런 정보가 있던데 이런 정보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구나. 그럼 나도 이런 내용을 적어야겠다. 그렇게 적으면 저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무스펙으로 대기업 취업에 성공한 비결이 궁금합니다. 강연에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연사님은 MBTI도 되게 E일 것 같은데 그죠? 저는 I라서 이제 연사님처럼 말을 잘하지도 못하는데 어떡할까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무스펙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무스펙이 아닙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스펙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름대로 뭐 무스펙이라 불러주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연사님 MBTI 저는 극입니다. 50점 만점에 49점입니다. 그래서 ESFJ고요. 말을 잘 못하는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취업을 잘했던 비결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유 다 똑같습니다. 저는 남 눈치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다 그 별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이 사람한테 잘 이야기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근데 남 눈치 보는 순간 저는 망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별로 남 눈치 보지 않습니다. 남에 대한 평가와 나한테 관심 없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평가는 피드백은 그냥 그 사람은 피드백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나처럼 내 인생도 열심히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을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하세요. 그러면 잘 됩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분 말씀은. 그래서 눈치 보지 말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면접 전 마음가짐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전날마다 긴장을 많이 해서 잠도 못 자고 연사님은 긴장도 하나 안 하실 것 같은데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그 취업할 때는 긴장을 많이 했죠. 제가 가고 싶은 기업이 3개가 있었으니까 저는 한 개 기업에 떨어졌습니다. 제가 3개 기업 중에 정말 가고 싶었던 한 개 기업에서 유일하게 살면서 면접에서 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근데 그 떨어지고 나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내 플레이대로 하지 못했어요. 내가 너무 가면을 쓰고 했던 거예요. 너무 잘 보이고 싶으니까. 그때 이후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눈치 보지 말자였습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눈치 보지 말자였는데 긴장도 많이 하지만 근데 꼭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사실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현직자분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꾸밈 없이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제 생각을. 꾸밈 없이 얘기했던 게 저는 잘 됐던 방법 중에 한 개였고요. 그리고 전날마다 긴장한다. 면접 전에 면접에서 제가 팁을 딱 하나 드릴게요. 면접은 자기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절대 자기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했냐면 이 회사의 개선점에 대해서 꾸준히 얘기했습니다. 이 회사가 이래서 안 됩니다가 아니라 이 회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던데 이 회사가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를 질문 마지막에 꼭 했었습니다. 꼭 물어보시면 저에 대한 경험을 얘기하고 포부를 얘기할 때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회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던데 제 생각은 여기에서 조금만 더 이렇게 첨가하면 이 회사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답변의 개선점은 다 얘기했었습니다. 그랬던 게 그 질문이 계속적으로 저한테 이어집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어떤 경험에 의해서 그런 생각을 했냐? 사람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면접은 사람을 궁금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나를. 그러려면 내가 이 회사에 어떤 걸 할 수 있다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친구들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경험만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는 궁금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개선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럼 그 개선점을 잘 말씀하시는 게 저는 면접에서 꼭 붙을 수 있는 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외향적이지 않은 성격이라서 네네. 영업직, 영업관리직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취업을 하려면 좀 TO가 많은 직무를 되게 찾게 되는데 그래서 영업을 좀 선택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 고민이 됩니다. 제가 사실 이 대학 강연 가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딱 2가지가 있습니다. MBTI가 뭐냐? 내향적인데 저는 어떻게 영업을 할 수 있냐? 딱 2가지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사실. 첫 번째 대답은 제가 그렇게 해드린 것 같고 2번째 대답은 사실 외향적인 사람이 영업을 훨씬 잘합니다.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점장이라고 영업관리직의 외향적인 비율이 제가 생각할 때는 7대3, 8대2 정도 됩니다. 외향적인 사람이 영업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진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근데 제가 외향적이지 않은 친구가 영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만 키우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분석력입니다. 분석력 하나만 있으면 영업은 잘할 수 있습니다. 추진력 플러스 분석력입니다. 분석력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상권 분석입니다. 상권 분석은 외향적이든 내성적인 친구들이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분석이 영업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무작정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왜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상권은 어떻게 주고 있고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거는 저는 내성적인 친구들이 저는 훨씬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근데 그런 걸로 어필을 해야 됩니다.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외향적이지 않은 친구들은 저는 분석을 잘합니다. 그 분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저는 훨씬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저는 1년째 취준생이어서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인턴을 하는 것도 요즘은 쉽지가 않네요.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좀 마음이 아프죠, 그죠? 네, 딱 2가지 기로만 딱 설명드릴게요. 모든 사람들은 시험에 붙어서 들어가는 회사가 있고 그 시험을 안 보고 들어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시험을 보는 거는 공무원이나 들어가는 게 회계사, 세무사, 그죠? 나머지는 거의 기업들은 그 시험을 집중을 하진 않습니다. 시험이 떨어졌다고 회사에 못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저 친구가 만약에 공기업이 아니라 사기업에 들어가게 된다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기업은 1년 이전에 늦어도 됩니다.
1년, 2년이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 직장의 첫 직무가 자신이 원하는 거여야 됩니다. 저는 영업관리직을 가기 위해서 뭐 우리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영업관리직만 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업관리, 영업직만. 근데 저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회사는 크든 작든 아무 사용 없습니다. 왜냐하면 3년 있다가 이직의 길이 언제든지 열려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신입의 지원자를 뽑는 기준이 100대 1이라면 그 경력직을 뽑는 기준은 10대 1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작은 회사를 들어가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작은 회사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무를 해야 됩니다. 나는 영업하고 싶은데 나는 마케팅하고 싶은데 그럼 작은 회사라도 마케팅에 들어가야 됩니다. 작은 회사라도 영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큰 회사를 가서 내가 뭘 해야지라는 생각보다 나는 5명이라든 10명이라든 흔히 말하는 중소기업에 가든 그 직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나면 저는 훨씬 좋은 기업, 지금보다 훨씬 좋은 기업에 쉽게 말해서 점프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직무를 가장 먼저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로지 영업이었고 영업을 하다 보니까 교육에 관심이 생겼고 나는 그러면 교육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그런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20대는 여러분들이 아직 그 보는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한 게 없으니까. 근데 내가 여러 가지를 경험하다 보면 시야가 생깁니다. 이걸 해봐야 되겠다, 저걸 해봐야 되겠다.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직무를 찾는 겁니다. 이 친구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시간이 지나도 됩니다. 1년, 2년. 근데 내가 원하는 직무를 하세요. 아니면 내가 원치 않는 직무를 했다가 대부분의 친구들이 3개월만 하다가 나옵니다. 또다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기 위해서는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직무 첫 번째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에 이어서 질문까지 답변해 주신 황인 과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연사님을 소개할 차례인데요. 두 번째 연사님은 여러분 혹시 3월 1일 기억나시나요? 3월 1일이 되면 기억나는 캠페인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들을 잊지 않기 위해 진행했던 독립운동가 테스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21년에 우리은행과 손잡고 방구석 연구소가 진행하여 각종 광고제를 휩쓸었던 캠페인인데요. 그 캠페인을 직접 기획하셨던 유지윤 리드님께서 두 번째 연사로 강연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유지윤 리드님은 여러분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미디어에서 얻은 편견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반박을 해주시고 나는 중소기업에서 성장할 수 있었는데 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주시려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연사이신 유지윤 연사님을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연사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강연에 앞서 제 소개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저는 인터랙티브 콘텐츠 전문 기업 소프트스피어에서 방구석 연구소라는 IP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IP 플랫폼에서 나오는 모든 콘텐츠들의 기획을 총괄하고 있는 20대 리더 유지윤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떻게 회사를 선택하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회사는 어떻게 성장하고 나는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 그 이야기를 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일을 좋아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명확하게 조금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대학생 때는 이 질문에 좀 대답을 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일을 안 해봤잖아요. 일을 안 해봤는데 도대체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되게 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취업 시장에 나왔을 때는 공채에 도전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운이 좋게 모 은행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행에 붙었는데 저는 이제 붙었는데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대학 시절에 서비스직 알바를 보통 많이 해보시잖아요. 근데 그때 느꼈어요. 나는 진짜 서비스직이랑 젬병이다. 알바생 중에 유일하게 컴플레인이 걸려본 나는 진짜 서비스직이랑 맞지 않을 텐데 내가 이 일을 시작을 해도 될까? 하루에 8시간을 거기다 쏟으면서 나는 과연 일을 잘 해내고 웃으면서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게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어렸으니까 이제 취업을 과감하게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그러면 나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은 뭘까? 그걸 찾고 거기서 1등 기업을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어떻게 하면 일을 찾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찍먹이 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저것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대학생 때 해보는 대외 활동들은 특히 문과생분들은 마케터의 일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일이 아닌 직무들은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고 저 직무를 선택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이것저것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을 좀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러면 공채를 도전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좀 경험을 해보고 싶은데 공채 한번 도전하려면 6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소서에서 그냥 떨어뜨려주면 좋겠는데 내가 만약에 최종 면접까지 가버렸는데 떨어지면은 6개월을 그냥 날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또 잘못 삐끗하면 1년이 버려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저는 약간 좀 깊게 고민을 했어요. 내가 과연 지금 공채에 도전을 하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이제 지금 사이클이 긴 취업 과정이 긴 것보다 빠르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을 좀 찾아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 군데 이제 지원 공고를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떤 지원 공고를 우선적으로 봤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사실 산업군도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여러 산업군을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 그러고 이제 제 스스로 판단을 했을 때 나는 기획에 대해서는 정말 강하게 관심이 있고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이 있으니 이 기획에 관련된 다양한 직무를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곳이 어딜까라는 생각하에 이제 채용 공고를 많이 찾아보고 주변 인물들에게도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서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저는 이제 더 SMC 그룹이라는 광고 대행사의 브랜드 전략 본부라는 곳에 이제 공고를 보게 되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브랜드 전략이 뭘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다양한 걸 많이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기를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의 한 달 안에 취업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저는 2020년에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2020년은 이제 제가 스스로 만든 별명인데요. 이제 코로나 4번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절에 저희는 신사업을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팀이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때 코로나가 있었고 비대면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배달 시장은 되게 크게 성장하고 이때 유튜브도 엄청 성장을 하게 되었어요. 비대면이다 보니까 이제 모바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 성장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수의 앱 서비스들도 출시가 되게 되었고 그러면서 개발자 붐도 같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광고 시장에 낼 수 있는 솔루션은 무엇일까라는 또 고민을 하게 되었죠. 광고인들에게 광고가 아닌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는 너무나도 익숙한 문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TV CF를 보시나요? TV CF 요새 정말 안 보죠. 그걸 보고 내가 저 기업의 물건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자발적으로 유저가 찾아볼 수 있는 콘텐츠 안에서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하는 콘텐츠 시장으로 많이 커졌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콘텐츠도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활자밖에 안 됐을 때는 저희 블로그 대행을 하기도 했었죠. 광고 대행사업에서는. 이제 그렇게 성장을 하고 이제 이미지까지 구현이 가능하게 됐을 때는 이제 카드 뉴스, 페이스북 시절에는 우리는 카드 뉴스를 만들었고 인스타그램 시절에도 지금도 이미지로 이제 소통을 하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대부터 영상이 되게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죠. 기업들은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고 릴스랑 쇼츠, 아이돌들이 컴백만 해도 이제 마케팅 활동으로 챌린지를 안 하는 사람들이 볼 수가 없을 정도죠. 근데 저희는 신사업 부서니까 지금 유행하는 거 말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무슨 기술이 뜰 건데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 근데 이 시절에 코딩이 이제 초등학생들부터 의무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글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은 브런치에 막 글을 쓰고 내가 막 좀 사진 좀만 잘 찍어도 인스타그램에 운영을 계정하고 그림을 좀만 잘 그려도 인스타툰을 운영하는 세상이고 다들 이제 어린 친구들 보면 각자의 유튜브 채널이 하나씩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코딩을 할 줄 알게 되면은 코딩을 관련한 크리에이티브가 발현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 시초였어요. 그렇게 되면서 그럼 이 다음 콘텐츠는 인터랙티브 콘텐츠다라는 결론을 내게 되었어요. 그럼 인터랙티브 콘텐츠가 뭐예요? 라는 지금 물음표가 좀 뜨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는 되게 익숙한 콘텐츠일 것 같아요. 인터랙티브 콘텐츠라 하면은 코딩을 통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웹 콘텐츠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SNS에 단 한 번쯤은 내가 어떤 MBTI가 나왔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올려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여러분들 다 내 트리를 꾸며줘 한 번씩은 해보셨죠. 친구들에게 이제 나의
나에게 메시지를 줘라는 것도 해보셨을 것 같고요. 네이버에서는 이제 내 사진을 올리면은 필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만화체로 바꿔주는 것도 했었고, 이제 영화를 개봉을 하게 되면은 바비에서는 내 얼굴을 영화 바비 포스터로 만들어주는 웹사이트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토스에서도 이걸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요. 공유하고 싶은 비주얼의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하고, 이제 Z세대라면 누구나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다 공유를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인터랙티브 콘텐츠에 대해서 조금 감이 오셨을까요? 이런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좀 제일 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MBTI라는 걸 봤어요. 그때 2020년 때부터 MBTI라는 게 막 시작할 때였는데, 우리 이 MBTI로 좀 한번 광고 솔루션을 한번 내보자 하면서 방구석 연구소라는 플랫폼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가 처음 낸 콘텐츠가 그때는 네이버 실검이 있을 때였거든요. 실시간 검색어에 막 콘텐츠들이 오르고 방구석 연구소라는 단어들이 막 뜨게 되면서 저희가 뒤이어서 내는 콘텐츠들마다 실시간 트렌드, 지금 X, 트위터의 실시간 트렌드로도 막 오르면서 저희는 가만히 있었는데 기업들이 막 역으로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콘텐츠를 만들어주세요 하는 것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좀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자면은 LG 생활건강과 같이 진행했던 건데요. 이제 생활건강에서 향수모를 런칭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이제 목적은 여기로 가입 전환과 구매 전환을 시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좀 더 배너 광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쉽게 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유형 테스트와 접목을 했고, 여기서 이제 나의 첫인상을 알려주는, 되게 후킹하죠. 사람들이 보는 내 첫인상은 어떨까 궁금할 수 있는 소재를 통해서 유저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오게 만들었고요. 그 안에서 나에게 어울리는 향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 향이라는 게 첫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면서 저희가 기획한 프로모션을 같이 소개해서 저희가 달성하고자 했던 KPI를 훨씬 넘어선 이제 KPI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재작년에 우리 돌아온 포켓몬빵이라고 해서 엄청 유행을 했었잖아요. 이것도 출시하기 전에 우리 돌아온 포켓몬빵 할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캐릭터를 원하고 어떤 빵을 원하는지 궁금해. 근데 이거를 서베이를 돌리면 사람들이 실제로 할까요? 저희 설문조사 해주세요 라는 말을 하면은 진짜 하기 싫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유형 테스트화를 해서 여러분 서베이를 받아내게 됩니다. 이 서베이를 통해서 실제 신제품을 출시하기도 하고, 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뭐 위너 이승우 님도 참여하게 되면서 막 100만이 넘는 콘텐츠를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이 레이블링 게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저희는 가만히 있어도 기업들이 찾아주는 플랫폼이 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저희는 원래 광고 회사 안에 있던 TF팀이었는데 소프트 스피어라는 전문적인, 우리 그러면 진짜 내부에 이 인터랙티브 콘텐츠의 전문 기획자, 전문 디자이너, 전문 개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걸 키워보자라는 하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500명이 있던 규모에서 3명으로 독립해서 나왔어요. 좀 무섭죠? 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2021년쯤 되면은 MBTI 그때, 지금은 아직도 유행을 하고 있지만 그때는 MBTI 죽으면 너네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무서운 시선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저희도 이제 스텝 2를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하려고 했던 건데 레이블링 게임으로 너무 많이 문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의 꿈을 펼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광고주분들 죄송합니다. 잠시만 저희가 하고 싶은 거를 할게요. 하면서 먼저 제안서 역으로 쓰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사실 마케터라면 놓칠 수 없는 게 시의성 콘텐츠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의성 가지고 사람들 눈 한번 확 끌어서 화제성 모아서 방구석 연구소 다시 화제성을 끌어올려서 우리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돼 라는 게 좀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한 유형 테스트가 아니라 정말 이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형태, 지금 이렇게 이미지화로 되어서 좀 아쉽긴 한데 직접 플레이를 해보시면 모션도 들어가 있고요. BGM도 들어가 있고 이제 풀 일러스트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3.1절이라고 하면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일본 분들에게 이제 뭐 당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같이 경험을 하면서 마음 아픈 이제 감동을 좀 끌어낼 수 있게 스토리텔링을 기획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선 기술적으로 우리 3.1절 하면은 만세 삼창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클릭을 3번 하는 걸 통해서 나도 같이 만세 삼창을 잃어볼 수 있는 모션을 통해서 많은 유저분들이 감동을 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제 결과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을 소개하면서 이거를 SNS에 공유하면은 이제
지금 독립운동가 후손들 중에 어렵게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제 기부를 하겠다라는 명목 하에 캠페인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캠페인은 당연히 선한 영향력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이런 게 있으면 기꺼이 내 SNS에 공유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저희의 의도치 않았지만 지금 문화 대통령으로 불리는 이영진님께서도 함께 참여를 해주시고 악동뮤지션의 수연님도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서 엄청나게 성공적인 캠페인이 되었어요. 여기서 나아가서 저희는 이제 감동에 좀 진심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단순히 유형 테스트까지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이거 캠페인을 좀 크게 벌려보자라고 해서 이제 배우분들도 섭외를 하게 됩니다. 배우분들이 무상으로 좀 참여를 해주셨었는데요. 이 과거로 돌아가서 이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분들을 실제로 MBTI랑 엮어서 연기를 해주세요. 근데 이 영상 자체도 너무 감동적이어서 바이럴 확산이 정말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저희는 이제 3.1절 당일에 오픈한 지 4일 만에 68만 명이라는 참여자가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가 이제 34,000개가 되었고 3천만 원이라는 목표 기부 금액이 있었는데 이게 72시간 만에 달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에 독보적으로 이제 커뮤니티에서 언급된 순위 1위로 차지하게 되면서 성공적인 캠페인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MBTI만 하는 플랫폼이 아니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퀀텀 점프를 하게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연을 맺게 된 광고주분들이랑은 저희랑 열을 한 번 맺으면은 지속적으로 같이 하는 저희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저희는 이제 3.1절마다 저희를 기다려주시는 유저분들도 있고 광고주분들도 원하고 있어서 이를 통해서 같이 연을 맺고 새로운 인터랙티브 크리에이티브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해외 독립운동가분들을 알리기 위해 러닝 게임을 같이 기획을 했었고요. 배와 확당이라는 실제 모티프가 된 사건을 또 알려드리기 위해 숨은 독립찾기라는 게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성장을 하게 되면서 많은 기업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또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인터랙티브 콘텐츠 저희에게 우리 이런 게 고민이에요 라고 이제 기업에서 문의가 왔는데 이거는 콘텐츠 하나로 좀 소화하기 힘든데 이거 진짜 인터랙티브로 너네 자산을 만들어주고 싶다. 브랜드 자산을 만들어주면 오히려 더 너네에게도 값어치가 있을 것 같아 라는 저희가 컨설팅 영역까지 좀 넓히게 되었어요. 그 다음 사례로 좀 말씀드릴 거는 BBQ의 치킨 대학인데요. 여러분 BBQ에 실제로 치킨 대학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 치킨 대학은 점주분들을 교육하는 곳인데 이거를 되게 유저분들이 온라인 상에서 재밌게 가지고 노시더라고요. 가지고 놀고 있길래 그래 그러면 너네 진짜 재밌게 가지고 놀아봐라. 저희가 판을 한번 깔아줬어요. 치킨 대학이라는 이제 인터랙티브 웹사이트를 좀 오픈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대학교다 보니까 뭐 입학처가 있고 학생처가 있고 본관이 있고 게시판이 있고 식당이 있고 좀 더 세계관에 과몰입할 수 있는 사이트였고요. 이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그래 나 치킨 대학에 뭐 닭다리 경호학과야 뭐 발골을 예술로 하는 발골 예술학과야 이런 식의 재밌는 콘텐츠를 좀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학생증도 대학생 하면 빠질 수가 없죠. 나만의 학생증을 만들고 혹은 내 최애를 담은 학생증을 만들 수 있는 좀 판을 같이 깔아두었어요. 저희가 이런 걸 기획할 때 유저들이 이렇게 갖고 놀 거야를 당연히 예상을 하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좀 더 세계관에 몰입할 수 있는 장치들을 같이 추가해 두었습니다. 광고인들이라면 그거를 되게 뜻깊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의도를 했는데 유저들이 이걸 내 의도대로 놀아주네? 너무 행복합니다. 유저들이 진짜로 하면서 나 일지망 합격했어. 나 이제 대학교 옮길게. 나 편입할게. 그리고 나 수석 입학했어. 나 사실 발골 진짜 인재야. 나 여기서 뭐 장학금을 한번 받아볼게. 나 학생회장 할게 하면서 유저들이 자신의 SNS에 공유하면서 되게 재밌게 가지고 놀더라고요. 그리고 전곡도 뭐 전공 만족도가 최상이다. 나 셀프로 전과했다 하면서 재밌게 만들어주면서 이제 캐릿이라고 이제 마케터분들이라면 많이 받아보시는 곳인데 저희가 이제 잘된 사례로 좀 소개가 되고 고구마팜이라는 뉴스레터에서도 저희가 또 이제 잘된 이제 유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캠페인이다라고 하면서 소개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만 3년 동안 정말 많은 어워즈에서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동안 어떻게 성장해왔는지 말씀을 드리면 놀랍게도 저희는 영업팀이 없어요. 저희가 내는 콘텐츠 하나를 보시고 역으로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저희는 좀 더 퀄리티 높은 콘텐츠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서 회사도 같이 성장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3명이서 아까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만 3년, 4년을 달려가는 상황에서 저희는 이제 30명의 규모로 늘어났고요. 저는 여기서 10명의 팀원을 이끌고 있는 이제 콘텐츠 팀의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회사는 이렇게 성장했는데 저는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제가 여기서 처음에 들어온 목적이 나 찍먹해 보려고 들어오는 거였잖아요. 저는 찍먹 정말 많은 걸 너무 배 터지게 찍먹을 했던 것 같아요. 소셜 채널도 운영을 해보고 마케팅 컨설팅도 해보고 콘텐츠 기획도 해보고 플랫폼을 운영해야 되니까 서비스 기획도 해보고 플랫폼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운영도 한번 해보고 전략적으로 그래서 이 인터랙티브라는 시장을 이 단어를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려야 되지? 라고 하면서 저희는 심지어 나무 위키까지 팝니다. 이 인터랙티브 콘텐츠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위해서 그렇기도 하고 이제 광고 상품에 관련된 콘텐츠도 만들어 보고요. 캐릭터 사업도 진행을 해보고 3명에서 30명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그 채용 누가 했겠습니까? 저희가 스스로 해서 채용까지 하고 그렇게 갑자기 크면은 또 조직 문화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도 느꼈어요. 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구성원들이 같은 목표를 봐야 된다라는 것도 중요해서 조직 문화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회사 브랜딩, 여기가 오고 싶은 회사가 돼야지라는 것들도 하면서 정말 많은 걸 찍먹해보면서 저는 3년 동안 내가 진짜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는 콘텐츠에 미친 사람이다 이런 걸 느꼈고요. 그리고 나는 반복적인 일은 진짜 죽어도 못하고 잘하지도 못하겠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내가 여기를 선택한 게 정말 신의 한 수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를 오면서 저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개인의 성장이 엄청났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의 성장이라고 하면은 저는 입사하기 전에 나 어디 좋은 대기업 가야지 정도가 저의 꿈이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꾸는 꿈은 이거를 저희 회사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언젠가는 나도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사업의 흐름이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이렇게 되면 나도 이런 쪽으로 한번 사업을 한번 해볼까? 아니면 나는 크리에이터로서 역량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 꿈을 좀 펼쳐볼까? 하는 꿈을 꾸는 범위가 되게 커졌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이 저한테 되게 많은 성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의 성장, 많은 걸 경험을 하다 보니까 실패도 많았겠죠. 근데 실패를 통해서도 이제 성장통이라고 해서 엄청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면서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혹은 많은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 연차가 쌓이진 말아야겠다. 혹은 이렇게 연차를 한번 쌓아봐야겠다라는 좀 나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되게 뚜렷해진 게 엄청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일을 하니까 성과가 보상으로 또 이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소규모의 인원이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성과를 내는지 너무 잘 보여요. 맨파워가 되게 중요한 곳이다 보니까 쟤는 나가면 회사에 손해겠다 라는 것들이 눈에 보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연봉 협상을 하거나 측정을 할 때 능력주의가 당연시 되게 됩니다. 제가 일을 잘해? 그럼 쟤는 이만큼 줘야지. 제가 일을 못해? 그러면 좀 이렇게 되는 게 정말 당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선 강연자 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점점 공채라는 게 없어지는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뭘 잘하고 저 이거 잘해요 라는 거를 자의든 타의든 정말 증명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좀 경험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나 여기 회사에 취직했어. 취업 끝, 고민 끝 이게 아니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진짜 세 분류가 있는데요. 이 직무랑 너무 잘 맞아서 다니시는 분들 혹은 나 이 직무랑 안 맞아. 직무 전환을 할 거야 라고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세 번째는 이 직무가 안 맞는다는 걸 나는 안다. 하지만 나는 그냥 한다. 묵묵히 참고 계시는 분들. 세 번째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하루에 8시간, 3분의 1 이상을 보내는 회사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면은 사실 그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좋아하시는지를 꼭 찾으셨으면 좋겠고 이거 자체가 기업의 크기에 좀 갇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직무를 통해서 쌓아서 제가 목표했던 것처럼 나는 이 직무에서 가장 1등인 기업으로 갈 거야. 지금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창업을 할 거야 라고 이제 꿈을 꾸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잘 찾자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작은 기업에서 내가 원하는 직무로서 성장을 한다면 회사의 성장과 함께 내가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작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사람이란 것을 누구에게나 알릴 수 있다. 성장의 기회로 활용해 주신 유지윤 연사님의 강연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사전 질문 중에 5개의 질문을 좀 선정해서 답해드리려 합니다. 선배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배님처럼 그 좋은 중소기업을 고르는 기준이 따로 있었을까요? 저는 지금 점점 취업이 급해지는데 이거 계속 알아보다 보니까
잘못 갈까 봐 이런 마음고생이 좀 두렵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조은이라는 게 어떤 거일지가 또 궁금해요. 말씀하신 조은이 뭐 예를 들어 연봉에 대한 이야기라면 사실 이런 거는 업력이라든지 아니면 매출 규모를 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아마 말씀하시는 그 좋은 중소기업이라는 거를 구직자분께서도 어떻게 정의를 내리셨을지에 따라서 좀 서칭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가고자 하는 두 가지 기준을 세웠고 이 기준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만 좀 따졌던 것 같아요. 실제로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은 정말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좀 마케팅 얘기일 텐데요. 이제 좀 팀장으로서 마케터 후배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런 마케터가 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사실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화제성을 좀 끌어모으는 데를 집중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 요새 많이 말하는 Z세대들이 어떻게 노는지 정말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뉴미디어를 좀 잘 다루는 친구들이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난 트위터에 진심이어서 그냥 덕질을 할 때도 나는 우리 오빠들을 뭐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는 트위터를 이렇게까지 운영해봤어요. 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이렇게까지 운영해봤어요. 뉴미디어의 기술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트렌드에 얼마나 밀접하게 닿아 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살짝 새끼 질문인데요. 후배가 어떤 성격이나 어떤 태도였으면 좋은지 하는 부분도 있을까요? 성격이나 태도라고 하면은 일을 배우려고 하는 태도면 좋죠. 저한테 질문을 역으로 많이 해주는 후배들이 있는데 오히려 뭐 점심 약속을 잡아서 저한테 일 관련된 궁금한 것들을 엄청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도 눈길이 한 번 더 갈 수밖에 없고 더 챙겨주고 싶고 더욱더 성장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사람 네. 사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조금 여러 업무를 경험해 보셨기에 나온 질문 같은데요. 제가 하던 게 아닌 새로운 직무와 업계에 관심이 생겼는데 그 직무는 한번 들어가면 그 분야에서만 계속 놀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직무가 저에게 안 맞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경우 저는 도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하던 거를 계속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이 드는 상황인데 이럴 때 선배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모든 직무가 한번 발을 들여 놓으면은 바꾸는 게 되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 사전에 충분히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기회 비용을 좀 더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걸 선택했을 때 더 크게 후회가 남을 것 같냐라는 거를 좀 많이 고민을 해보시면서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승진을 되게 빨리 하신 것 같은데 주변에서는 회사에선 적당히만 해라라는 말이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보통 질문 주신 분이 신입 사원이라면 사실 신입 때는 저런 말을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뭘 해도 부족하고 사수님한테 혼날까 봐 덜덜 떨리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해도 아직 나의 역량을 좀 펼치기에는 회사한테는 부족해 보일 수 있어서 처음 들어간 회사라면은 저는 열심히 좀 같이 해보시는 게 내가 뭘 부족하고 뭘 잘하는지 알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눈에 보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눈에 보인다는 게 뭐 나한테 일거리가 몰아질 수도 있는데 그를 통해서 저는 더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해서 보상을 적절하게 주지 않는 회사라면은 난 그 회사랑 잘 상의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더 좋은 회사를 찾아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쌓인 인사이트들을 통해서 더 좋은 회사를 고르실 수 있는 장점이 되실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우선은 신입사원이라면 맡으신 바 열심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입사원은 맡은 바부터 열심히 해봐라 라는 팀장님스러운 조언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좀 면접 질문인데요. 최근 면접에서 내가 생각하는 마케팅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요. 여기서 답변을 거의 못했는데요. 어떻게 답변했어야 했을까요? 질문 자체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마케팅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그러니까 yes or no로 대답할 수 없는 정답이 없는 질문을 물어보신다는 거는 정말 지원자의 생각이 궁금해서 물어보신 거기 때문에 이 대답에 대해서 내가 깊게 고민을 해보고 대답을 하는 게 가장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철학을 통해서 저 지원자가 우리 회사와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저런 태도로 업무를 임하니까 이런 방향성이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인재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 그대로 자신이 선택한 직무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보시면은 면접하실 때 이런 질문이 오셔도 당황하지 않고 잘 대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소프트 스피어에서 마케팅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졌을 때 저는 조금 희열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대해서 5가지 질문을 맞춰봤고요. 사전 질문 선정되신 분들께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연부터 질문까지 수고해주신 유지훈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세션입니다. 이번 마지막 세션은 군인 출신 인사팀이라는 주제인데요. 군인과 인사팀, 과연 어울리는 단어일까 이런 고민을 조금씩 해보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인사팀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셨던 분이라면 이번 강연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강연 주제는 마이다스 IT 인사총괄이신 군인 출신 인사총괄 이승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다스에서 HR하는 이승규라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직업 군인에서 인사총괄 되기까지라고 좀 거창해 보일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인사 다 해봤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다들 반장이나 부반장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아마 그거 하시면서 다 리더 경험해 봤을 것 같고, 제가 자소서 가장 많이 읽었을 때 이 동아리 활동을 많이 보게 되는데, 동아리 활동하게 되면은 지원해서 면접도 봤을 거고, 또 이제 내가 3, 4학년 됐을 때는 동아리 면접도 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채용과 취업과 인사라는 게 그것과 같지 않나. 그때 나는 이 동아리에 들어가려고 어떻게 노력을 했는가가 지금 취준생 분들의 입장일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동아리 어떤 회장이나 어떤 총무가 되었을 때 어떤 후배들을 우리 동아리에 뽑아야지, 이게 그 회사의 면접관과 그 인사 담당자의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전역 장교분들, 직업 군인이었던 분들께서 이 사회에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될지랑, 또 모든 사회의 또 취준생 분들에게 인사 직무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인사이트를 주려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마이다스의 인사 담당자입니다. 저 마이다스 IT에 입사를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너가 IT 회사에 어떻게 갔지? 군인이 어떻게 IT 회사에? 근데 우리 자동차 회사에 갔다고 해서 자동차 아는 거 아니고, 화장품 회사에 갔다고 해서 화장품 알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마이다스 IT라는 IT 회사에 인사하러 입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문돌이거든요. 아마 취준생 분들 중에서도 이제 문과 많은데, 저는 문과 자부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과인 그런 취준생 분들에게 나는 인사 HR이라는 직무만큼 참 매력적인 직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군대 다녀오셨나요? 남자분들이면 사실 군대 다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 저도 다녀왔습니다. 참 힘든 순간이기도 하면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남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회에 어떤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의 군 생활은 조금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장교로 임관을 해서 이제 군 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흔히 알고 있는 휴전선 155마일의 이제 DMZ 라인에 저는 100분의 1인 2km를 담당하는 GOP의 소초장으로 1년 정도 복무를 했었습니다. 참 이때 제가 지휘했던 어떤 용사들만 한 50여 명 정도가 됐었고요. 이 섹터 안에 있는 모든 의사 결정과 리딩을 다 해야 되는, 이때 제 나이 불과 24살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내가 리더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진짜 사람을 이제 어떤 소통하고 지휘한다는 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또 스텝 참모 업무도 하게 됐는데요. 여기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된 파일 처리 보이나요? 이거 근데 제가 뭐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대부분의 이제 군인들 칼각이라고 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잘 정리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요소 때문이고, 아마 상급 부대의 검열을 받기 전에 준비했던 모습의 사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이제 일이라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웠던 것 같아요. 내가 일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내가 하는 일을 잘 알아야 되고 이 일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도 많이 느끼게 되었고요. 또 특별한 경험은 제가 이제 그 군대에서 이제 고급 장성급 지휘관을 모시는 전속 부관이라는 직책을 하면서 이 고위 공직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좌를 하면서 어떤 상황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계속해서 시뮬레이션하고 연출하는 그런 노력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로 저는 이제 장교로 5년 정도 복무를 했는데 꽤 많은 상장과 표창장을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려고 정말 뼈 빠지게 했거든요. 이 받으려고 매 순간은 어떻게 살았을지 좀 상상이 되시나요? 매 순간순간 나는 잘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책임을 다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진짜 의지불끈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많이 힘들었어요. 특히나 이제 GOP라는 부대의 특성상 이 1년 365일을 퇴근하지 못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해야 됐고요. 그리고 또 당시에 제가 맡은 소초장이라는 직책을 항상 새벽에 그 2km라는 그런 그 섹터를 수십 차례 순찰을 돌면서 계속 이제 저 멀리 북한을 바라보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우울증도 오기도 했었고 또 이렇게 밤낮이 바뀌다 보니까 몸도 굉장히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 내가 성장하고 있는 건가? 이런 물음을 굉장히 많이 던졌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내가 잘하지 않으면 내 동료, 내 상관, 그리고 부하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거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최선을 다해 뭐든 임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이 군생활이 사회생활의 첫걸음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인사 직무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떤 인사 담당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경영자는 과연 어떤 인사 담당자를 바랄까요? 그리고 인사 담당자가 되면 수많은 조직의 구성원들과 소통해야 되는데 구성원들은 인사 담당자에게 무엇을 바랄까요? 그리고 입사하게 되면 아마 인사팀장님이 계실 거예요. 저와 같은. 그러면 인사팀장님께서는 팀원인 나를 어떻게 성장하기를,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가에 대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좀 답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먼저 이 경영자가 바라는 인사 담당자는 책임을 다하는 인사 담당자입니다. 어떤 상황에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맡은 역할에 조직의 책임을 다하려는 사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구성원들이 바라는 인사 담당자는 이 소통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인사 담당자가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컴퓨터만 하는 그런 직무가 아니거든요. 많은 구성원들과 이제 다가가고 이야기를 듣고 설명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소통이 잘 되는 인사 담당자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사팀장님은 비단 인사팀장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입사한 조직의 모든 리더분들은 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을 정말 원합니다. 딱 입사했는데 나는 모르니까 난 신입이니까 시키는 것만 해야지 이러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고 앞선 두 분의 연사분들 같이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주도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HR 하면 어떤 일을 할 거라고 떠오르세요? 네, 되게 다양한 업무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HR이라는 직무가 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 기반의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마이다 사이트에 채용 담당자로 입사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지원하게 되면은 이제 면접 안내도 해야 되고요. 또 면접장 세팅도 해야 되다 보니까 막 그 노트북들 면접관들 놓여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그 몸에 내 노트북 한 8개씩 이렇게 막 크로스를 메고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노트북 열고 이렇게 정리하고 또 이제 지원자분들이랑 또 면접관분들 마실 물 막 이렇게 낑낑 들고 와가지고 물도 놓고 그러면서 또 이제 지원자분들이 또 빨리 오시다 보니까 또 시간에 맞게 안내해 드리려고 해서 체크하다 보면은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사내 구성원들 대상으로는 막 내가 입사했는데 이런
사원증 두고 왔어요. 그 출근 체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약간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의 그 답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HR이라는 직무가 매력적인 이유가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이제 쌓여간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인사 직무를 희망하는 취준생 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거는 처음에 한 1년, 2년 이 정도의 그런 직무로 HR을 감히 판단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저는 한 기업에서 HR이라는 직무를 적어도 최소한 3년 동안은 몰입해서 나를 최대한 적셔야만 그제서야 HR이라는 게 이런 거고 내가 진짜 HR러로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저는 이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2017년 5월의 어느 날 이제 마이다스 IT의 채용 담당자로 최종 입사했다는 이 합격 메일을 받았던 순간이 항상 그 기억에 떠오르는데요. 나는 그때 왜 인사 직무를 했을까? 여러분들은 왜 인사 직무를 하려고 하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조직은 일하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성장하고 사람을 자주 만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인사 담당자가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채용 업무를 할 때는 많은 지원자분들께 이렇게 편지도 써드리기도 했고 또 면접을 보시고 나서 비록 합격하진 못했지만 면접관 분들께서 그리고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또 이제 인사 담당자가 너무나 잘 안내해 주셔가지고 너무 약간 마음이 약간 따뜻해졌다 이런 피드백을 주었을 때 정말 힘이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인사 담당자는 외향적인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MBTI 다 관심 많으시죠? 네, 제 MBTI는 ESTJ입니다. 굉장히 외향적이고 이성적이고 엄청 계획적이에요. 막 이렇게 계획이 틀어지면은 되게 막 스스로 짜증도 나고 그래. 그런데 신기한 게 최근에 2,000여 명의 인사 담당자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그 인사 담당자분들 중에 ESTJ가 가장 많대요. 그리고 나도 팀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팀원의 3분의 2가 다 ESTJ야. 이래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가 왜 이제 이런 이성향 외향적인 사람이 많을까? 그만큼 많은 사람을 만나고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나 아이인데 어떡하죠? 근데 아이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의 성향은 아이더라도 인사 담당자로 역할을 할 때는 저는 굉장히 이제 사람한테 자주 접근하고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 담당자, 인사팀은 단순히 어떤 인사 행정을 하는 그런 부서이자 담당자가 아니에요. 인사 담당자는 여러분들 같이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지원자들을 잘 채용해서 우수한 인재를 뽑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또 잘 뽑은 우수 인재들이 우리 회사라는 환경에서 더 잘 크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런 약간 조직의 시너지를 통해서 우리 조직, 우리 회사가 더 클 수 있는 회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존재가 저는 인사 담당자이기 때문에 저는 기업의 인사 담당자로서 굉장히 자부심이 크고 또 이런 인사 직무에 희망하고 있는 취준생 후배분들에게도 정말 많은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럼 인사 담당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될까?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 저는 누구나 잘할 수 있는데 전공도 필요 없고 자격증도 필요 없고 저도 약간 전공이 약간 국제관계학이다 보니까 뭐 너무 관련이 없어요. 마음만 내가 정말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와 내가 정말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리고 상호작용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저는 누구든 인사 담당자가 될 수 있고 굉장히 매력적인 직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배우고자 노력을 한다면이라는 전제를 붙었는데요. 저도 이제 막 전역하기 전에 막 두렵잖아요. 내가 전역해서 취업을 빨리 할 수 있을까? 취업을 못하면 어떡하지? 계속 군 생활을 할 걸 그랬나?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막 닥치는 대로 했어요. 막 경영학이라는 어떤 인터넷 강의도 신청해서 듣고 뭐 인사라고 하는 것도 막 찾아봐서 봤는데요. 근데 이제 입사해 오고 보니까 그런 노력이 별로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았더라.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가 없었다라는 건 아니라 조금 더
실제로 인사 담당자로 입사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미리 준비하면 더 정말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 담당자 분들께 단 한 가지만 인사 직무를 희망하는 취준생 분들께 단 한 가지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내가 입사하고 싶은 기업을 이제 여러 개 아마 또 이렇게 선택을 하실 거잖아요. 그 기업에서는 어떤 인재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 회사의 체계와 문화는 어떤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학습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다른 직무보다 더 그 회사에서의 뿌리인 이 부분을 학습하지 않으면 정말 입사해서 인사 업무를 하기가 더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입사할 때 이런 막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입사했던 당시에는 이 마이다 사이트에 약간 취준생들에게 막 필독 4대 도서라는 게 있었거든요. 아마 이제 피터 드러커의 자기 경영 노트, 이나모리 가즈오의 카르마 경영, 또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또 이제 류량도 작가님께서 마이다 사이트에 계시면서 쓰셨던 우리가 꿈꾸는 회사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 책 4권을 여러 번 읽고 계속 정리를 했던 거예요. 이제 면접에 가면은 뭘 물어보더라도 내가 대답할 수 있고 아마 이런 게 필독서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도 이런 어떤 문화를 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면접에 들어갔을 때는 이런 필독서에 대한 질문이 사실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과거에 어떤 기록했던 거를 봤는데 웬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추구하는 문화와 내가 7년 전에 어떻게 이런 말을 썼었지라는 생각할 정도로 의미가 있었다. 이런 과정이 내가 인사 담당자 일을 하는데 정말 큰 도움, 그리고 우리 회사를 더 잘 이해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사 지원서를 쓸 때 아마 여러 가지 이렇게 막 내용을 쓰실 텐데 저는 그런 전역 장교들, 특히나 이제 그동안 경험했던 다양한 어떤 스토리를 잘 담겨가지고 이 지원서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우리 전역 장교 후배님들의 강점들이 있거든요. 되게 이제 그런 책임감이 높다라는 것과 또 리더십의 경험을 해봤고, 되게 또 다양한 의사소통 기술도 많이 해보셨고, 또 성실함, 정직함 이런 강점들을 위주로 설명을 이제 지원서를 작성을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 안에서 근데 무언가를 했다, 나는 이렇다 이런 것보다는 좀 이 서류 검토하는 인사팀에게 강한 좀 인상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뭐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데 책임감이 있다가 아니라 나는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을 때도 진짜 최선을 다해가지고 해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토목에 대해 모르는 약간 그런 이제 장교였지만 이런 몇십 킬로에 해당하는 어떤 도로 공사에 대한 것도 내가 진짜 A부터 Z까지 배워가면서 해냈다. 뭐 이런 것과 같이 뭔가 이 기억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이 자소서나 이제 어딘가에 담겨 있으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면접을 보러 가시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면접관들은 이 전역 장교분들 생각하는 인상이 있어요. 딱딱하고 딱 이렇게 각 잡혀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뭔가 되게 정제되어 있고 예의 바르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좋은데 저는 그 안에서 조금 유연함을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모습은 약간 이렇게 좀 딱 깔끔하지만 말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보다 딱딱하지 않네. 생각보다 뭔가 이렇게 보수적이지만은 않네. 뭔가 프레임에 갇혀 있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더 큰 호감으로 여러분은 아마 상대를 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면접에 들어갈 때 그러면 나의 어떤 그런 특성과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을까? 그리고 인사 담당자에게 바라는 면접관들의 어떤 관점은 뭘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혁신과 실행과 소통 이 3가지 단어로 좀 풀어내고 싶습니다. 모든 기업에는 모든 조직에는 바꿔야 할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을 그냥 하던 거를 그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일은 어떤 현상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거를 바꿔야 될 걸 찾아내는 그런 어떤 사람을 말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저는 HR 직무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찾고서 끝나면 안 돼요. 이 찾은 혁신에 대한 내용을 실제 실행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정말 자신감이 많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 신입사원이 뭐 한다고 해서 회사가 망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해보고자 하는 거를 정말 열심히 해봐도 잘 되면은 칭찬과 인정을 받고 안 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HR 직무에 가장 꼬시자 힘든 건 바로 이 의사소통인데요. 내가 아무리 좋은 제도나 체계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의 구성원들에게, 우리의 리더분들에게 이 어떤 가치나 의미가 전달되지 않으면 그냥 죽어있는 프레임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정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많이 했고 어느 대상자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듣고 하는 거를 잘 할 수 있다는 걸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이제 풀어가는 이런 게 되게 사람을 재미있게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굉장히 더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경험한 이 그 장교라는 거는 사실 어디서 스펙으로 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될 만한 역량을 다 가지고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 담당자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라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5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진짜 조직에서 인정받는 인사 담당자들은요, 이 경영진의 의도를 잘 이해해서 그걸 체계로 구현하는 인사 담당자고요. 또 구성원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귀 기울이고 그리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시는 인사 담당자이고요.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는 인사 담당자, 그리고 기존의 관성대로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인사 담당자고요. 마지막은 이 인사 담당자에게는 진짜 필수적인 겁니다. 꼼꼼하면서 정확하고 깔끔해야 정말 일을 잘 한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제가 오늘 했던 HR 담당자들과 얘기를 상호작용이라는 얘기로 풀어내고 싶은데요. 인사 담당자는 반드시 내가 일을 잘한다는 걸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에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장교라는 이런 경험이 이 인사 담당자라는 역할을 하는데 정말 큰 가치가 있고 정말 추천해 드리고 싶은 직무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배웠던 것을 계속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더 자신감을 가지고 행하다 보면은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고요. 저와 같이 입사한 지 한 4년 정도 지났을 때 또 이제 HR 리더라는 기회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저는 성장하는 기업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성장하는 기업은 신입사원에게도 연차가 낮은 그 직원들에게도 정말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 안에서 나도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고요. 연차와 상관없이 능력 위주의 어떤 HR을 하게 되면서 또 다른 조직에서의 리더라는 경험도 함께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HR은 사치가 아니야? 많이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거를 인사 직무를 한다라고 하면은 입사하면 아마 그 함께 입사했던 동기들도 약간 따로 식사하면 너 사치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뭐 농담 반 진담 반이겠지만 HR을 하다 보면은 정말 마주하는 난관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진의 의도도 파악해야 되고 이제 구성원들과 소통도 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정말 그런 힘들고 어딘가에 숨어버리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상황이 많이 올 거예요. 반드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긍정만이 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라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접근을 하게 됐을 때 비로소 일이 풀리고 그제서야 여러분들이 약간 그런 노련한 그리고 진짜 조직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HR 담당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 PR을 잠깐 드리면 저희 이제 마이다스 그룹에서 지금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다스는 사람 중심을 하는 이제 사람 중심 경영을 하는 회사인데요. 이제 많은 국내 HR 담당자들과 HR 취준생들을 위해서 HR 담당자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사람 경영이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또 저희 이제 그런 영상들이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어떤 경영의 본질에서부터 실제 HR의 어떤 실정까지 담았다 보니까 혹시나 취준생이더라도 아니면 이제
그 HR 담당자로 입사했을 때 그때 어떤 그 전역장교 출신 HR 선배가 얘기하던데 했을 때 저희 사람 경영 클래스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찾아와 주시면은 또 다른 어떤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긴 발표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HR 직무가 정말 매력적인 직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일하면서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에서는 생각 이상으로 전역 장교들이 가진 장점을 정말 많이 보고 있다라는 점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인사팀으로서의 철학을 말씀해 주신 이승규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전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 중에 5가지만 선정해서 현장에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장교 출신 분들의 질문이 좀 있었어요. 장교 출신이 지원하면 좋은 직무가 어떤 걸까요? 저는 인사가 아니라 영업 쪽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네. 직무 추천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교 출신들이 지원하면 좋은 직무라기 이전에 저는 장교 출신이든 어떤 출신이건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되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찾는 거는 어떤 출신과 상관없이 모든 취준생들에게 동일한 요소인 것 같고요. 여기 영업이라는 직군도 나왔는데 근데 이제 전역 장교분들이 생각보다 이제 영업이나 어떤 기술 지원 직무에 굉장히 많이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아마 다른 어떤 취준생들보다 우리 어떤 후배 장교들께서 이제 사람과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하게 되면서 좀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직무가 이제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회사나 기업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고요. 저에게 의견을 물으신다고 하면 저는 영업과 기술 지원 당연히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스텝 부서인 인사, 재무, 전략, 총무 이런 직무들도 전역 장교분들께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저희 마이다스 IT에 있는 스텝 부서에서도 이제 전역 장교 출신 분들이 아주 좋은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좋은 회사를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인사팀은 회사 철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능해야 되는 만큼 좋은 회사를 알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회사를 기르는 승규님만의 기준이 있을까요? 네, 이 질문은 앞선 연사님께도 했던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좋은 회사를 알아보려고 하면 이 좋은이라는 게 뭔지를 각자가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저에게 좋은 회사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처우와 복지가 기반이 되어 있다는 건 베이스. 이게 아니면은 그냥 논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회사가 사람을 어떤 성장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지 그냥 수단으로 보고 있는지라는 사람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인지 한 가지랑 두 번째는 이 기업이 지금은 규모가 작더라도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신입사원에게도 굉장히 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저는 이 취준생들에게 가장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신입사원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회사가 좋은 회사일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전역 장교가 아닌 대학생의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인사 관련해서 취업 준비를 한다면 어떤 것을 좀 신경 써서 하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질문을 받으니까 또 최근 1, 2년에 저희 또 인사팀에 이렇게 또 합격해서 지금 잘 다니고 있는 또 이제 팀원 몇 명이 생각이 나는데요. 아까 제가 강연 중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 담당자는 다른 직무보다도 훨씬 더 지원한 회사의 인재상과 경영 철학과 체계와 문화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가 저는 1번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 회사를 보도하던 언론 기사나 회사의 어떤 홈페이지, 채용 홈페이지 등에 들어가면은 잘 알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인사 직무만 아닐 수도 있는데 전 주변에 어떤 또 학교의 선배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저와 같은 이 인사 직무를 경험하고 있는 선배들한테 이제 많이 좀 소통을 하면 좋겠고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은 어떤 거에 많이 힘들어하고 어떤 게 고민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실제 입사했을 때 바로 실전에 투입해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요새 HR 어널리틱스나 데이터 기반 HR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엄청
거창한 툴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HR이 어떤 그 촉과 감으로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엑셀이 될 수도 있고 요새는 뭐 파워 BI나 굉장히 다양한 툴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런 데이터들을 핸들링하고 시각화하고 다룰 수 있는 연습을 해보면은 진짜 입사했을 때 그 선배나 인사팀장한테 따봉 소리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흔히 많이들 하는 경험 같은데요. 동아리 리더 경험을 인사팀 취업에 좀 활용하고 싶으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인사팀 입장에서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움이 되겠죠? 근데 대한민국의 대학생 모두가 다 동아리 리더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비슷한 리더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게 어떤 한 줄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강연 때도 스토리텔링이라는 거에 대한 강한 기억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동아리 리더를 했다라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이 동아리 리더를 하면서 내가 그 새로운 동아리원을 또 뽑거나 아니면 기존의 동아리원들에게 동아리를 활성화시키는 다 이런 고민이 있었고 이런 노력을 했는 이 과정에서의 고민과 시행착오가 중요한 거죠. 이런 게 자소서든 면접 때 녹여내지 않고 나 동아리 리더 했는데요? 이거는 약간 관심 없는데? 이런 반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가 무언가를 했다보다는 무엇을 함으로써 나는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지금 내가 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해 주면은 진짜 면접관으로서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동아리 리더 경험을 단순하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상세하게 그리고 그것이 인사팀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고민해보면 좋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현재 저는 입사 후 수평적인 분위기에 조금 적응이 어려운 전역 군인입니다. 연사님이 입사하신 IT 회사는 훨씬 더 수평적인 분위기일 텐데 저는 그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잘 적응하셨는지 연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다시 군대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수평적인 분위기에 적응하기 힘들다라는 건 아마 뭐 군대 물이 덜 빠져서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군대 물이 덜 빠져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수평적이라는 게 꼭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네. 수평적인 문화에 또 의사결정을 수직적으로 해라 이런 말도 있거든요. 이 수평적인 문화의 핵심은 너가 직급이 어떻건 너가 직책이 어떻건 너가 나이가 어떻건 서로의 의견을 들어주고 존중한다라는 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이제 그 기업이 발전하고 이 변화하는 트렌드 속에서는 꼭 시니어라고 고연차라고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환경에 다양한 연차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잘 개진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정말 저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문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입장에서 저는 굉장히 수평적인 문화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는데 내가 신입인데 이런 말 해도 되나? 그렇지 않아요. 신입일수록 더 많이 말을 해도 돼요. 왜냐하면 신입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평적인 조직 문화라고 하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말씀하시는 거를 나도 잘 듣고 나의 생각도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습관에 익숙해진다라고 하면은 아마 회사 생활에 할 만 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준비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쳤는데요. 긴 시간 동안 강연부터 답변까지 힘써주신 이승규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아쉽지만 오늘 준비한 강연은 여기서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강연을 들으면서 밖으로 나가라라는 황인 과장님의 말씀,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성장의 기회가 있다는 유지윤 리드님, 그리고 인사팀은 성실한 태도와 책임감으로 가능하다라는 이승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현재 상황에 긍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열심히 책임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닮아 있다고 하던데 오늘 연사님 세 분의 모습도 어딘가 비슷한 면이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잡다에서 준비한 특강은 여기까지고요. 잡다에서는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특강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와 혜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특강을 신청하신 여러분들은
잡다 매칭 서비스에도 자동으로 신청이 되어 계실 텐데요. 잡다 매칭 서비스는 기존의 채용 관성과 달리 내가 지원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력 정보와 역량 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기업으로부터 먼저 제안을 받는 프로세스입니다. 여러분도 자동으로 참석이 되어 있으니 앞으로 잡다 매칭에서 제안받는 기업들 주목해 주시고 면접 기회와 취업의 기회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잡다에서는 앞으로도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 이런 특강뿐만 아니라 각종 이벤트도 계속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잡다 매칭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잡다 사이트에 여러분이 많이 방문하셔서 각종 콘텐츠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역량캠프 취업특강 취업의 신과 함께 진행을 맡았던 최강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취뽀하는 하루 되세요.